그때 그러시더라고. 너넨 진짜 여기서 살지 마라. 내가 중국에서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창밖으로 조금 내다봤는데 사람들이 우선 먹을 걱정을 안 하더라. 입을 걱정을 안 하더라. 그거면 되지 않냐. 그래 가서 배고프지 않고 가서 부모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좀 꼭 가서 살아달라 부탁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가영TV의 김가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진짜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예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아입니다. 2015년 탈북해서요. 지금은 한국에서 7년차 정착 중입니다. 와, 7년 차면 거의 새내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게스트분은 북남북녀 러브스토리 장선비의 한양살이 장혁 오빠의 와이프죠. 와이프의 이모 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딘가 되게 주경 씨랑 많이 닮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경 씨에게 외견이 다 좀 예쁘는가 봐요. 아, 고마워요. 그래 언니 따님도 밥을 사야 되겠네요. 아니야. 언니 따님도 굉장히 예쁘고 주경 씨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은 어딘가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자영업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단비 로또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복권이랑 뭐 스피더랑 이런 것들 팔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숍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언니 가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가끔씩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니 고향은 어디신 거죠? 제 고향은 양강도 대홍단군이라고 감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고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백두산이 훤히 바라보여서 많이 추운 곳이에요. 대홍단 맞아요? 네, 대홍단 맞습니다. 아니 대홍단에 이렇게 예쁜 언니가 있었어요? 제가 대홍단을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대홍단은 굉장히 좀 시골이거든요. 농사 많이 하고 정말 감자가 많은 그런 고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언니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랐네. 아니 그러기도 하고 여기 와서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선전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어디 다른 타지에 가면은 그러시더라고요. 해룡이 가까워서 그런지 그쪽도 되게 좀 곱상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역시. 거기서는 뭐 그렇게 예쁘진 않았는데 오늘 되게 풍선을 태워주네요. 아니에요. 밥 사야 될 것 같은 아니에요. 분위기. 제가 언니를 처음 뵀을 때 진짜 예뻤었거든요. 그리고 나에 비해 굉장히 동안이셨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또 이게 한국에는 화장품도 좋고 또 잘 먹고 이게 마음고생 없고 하니까 한국에 오면 한 10년은 어려지고 또 예뻐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우리 본격적으로 언니의 스토리를 들어볼 건데요. 고향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언니? 고향 하면은 그냥 우리 사람들은 많이 아프죠. 네, 그냥 그때 왜 더 하지 못한 거 이렇게 멀어질 줄 알았으면은 그때 좀 더 해드렸을 거라는 그런 미련들이 남아서 고향이라면 왠지 아련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고향에는 가족 네,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그리고 언니 한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오빠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되게 고향에 대해서 마음 아프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보내고 뭐 전달한다고 해도 그 돈이 다 부모에게 가지도 못하고 또 어머니가 연세도 이전 있으셔서 그냥 마음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모든 탈북민들은 다 북한 생각하면 그쵸. 마음이 아프고 행복해도 행복한 게 아닌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맞아요. 이런 죄책감이 그냥 늘 한쪽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그 북한에 계실 때 제가 알기로 선전대에서 활동하신 걸 알고 있었는데 선전대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 나이가 들어서 뭐 어릴 때 17살 때부터 한 거는 아니고요. 한 21살 때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방간첩 기동 선전대라고 보위부에서 군 보위부에서 하는 것인데 뭐 3명 내지 15명 규모로 국경 일대를 순회하면서 국경의 주민들에게 탈북하면 안 된다.
너희 탈북하면은 역적이 되고 그다음 뭐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공포심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먼저 탈북을 해서 네,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왜냐면 매일 하는 일이 그냥 이게 마이크 들고 탈북하지 말라고 선전하는 맞아요. 네, 직업이었는데 옥수수 먹고 나와서 흰쌀밥 먹고 나왔다고 뻔뻔하게 막 그렇게 우리는 이런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한국에 와서 네,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고 삽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정말 일선에서 주민들을 선전활동에 참여했던 분인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탈북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한국에 올 생각을 안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너무도 멀었고요. 뭐 여기 먼저 온 탈북민도 우리 뭐 가족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에 갈 거라는 상상도 못 했는데 어떻게 탈북을 시도해서 강을 건너게 되니까 중국에서 한결같이 너희는 한국에 가야 산다. 중국에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잡힐지 모르니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해서 저는 한국에 또 왔고 그리고 제가 탈북하던 과정에 제 딸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그 탈북을 결심한 계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탈북을 결심한 계기는 저희 언니랑 저희가 같이 왔는데 그 언니면 이제처럼 장선비의 한양사리의 그, 와이프? 네, 네. 그 장혁씨의 장모님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 우리 언니가 한번 탈북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가족 탈북을 시도했다가 그게 실패를 해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돼서 정말 능지처참을 당할 뻔했죠. 가족 더 죽여가지고 그게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때 그 반항심에 꽁꽁 숨겨져 있던 반항심에 거기서 더는 못 살겠다 싶어서 계속 저에게 주입을 주었어요. 무조건 탈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아서 시집까지 가봤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게 하겠냐. 우리가 정말 뼈와 살이 부서지면서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만은 좋은 환경으로 데려다 주자. 그래서 언니의 그 구호에 따라서 여자 5명에서 탈북을 하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언니? 언니가 딸 2을 데리고 네. 또 제가 딸 아이 1명을 데리고 여자만 5명에서 네, 먹을 거를 등에다 지고 도강을 했죠. 근데 아니, 와, 그게 또 좀 더 우리는 유리했던 게 그러니까 유리했다기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했던 게 언니가 한번 탈북한 경험이 그렇죠. 있어서 이런 넓거나 막 그런 강에는 차마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밤에 막 강을 도강하거나. 그래서 그거 정말 강 옆에서 도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도강은 한 번에 성공을 했고요. 그 중국에 넘어와서 브로커가 알려줬어요. 어디 가면은 그 길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기로는 브로커가 없이 받아주는 브로커가 없이 네, 어쩌면 그냥 북한말로 깜도강인 거죠. 북한에서만 저기를 가면 된다 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인도받고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중국 사람을 찾아서 중국 사람과 우리 언니가 먼저 탈북을 했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지인한테 핸드폰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네.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다음번을 생각을 하자 하고 그냥 무작정 강을 건넜죠. 아니, 강만 건너면 정말 뭔가, 인도주의가 그냥 우리를 활짝 펼치고 있는 줄 알았죠. 그 지금 김수아님의 언니분 되잖아요. 그 언니분은 한 번 탈북했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럼 어디까지가 잡혔던 거예요? 우리 언니가 자식 2을 데리고 남편 따라서 사실 우리 언니는 좀 내성적이고 좀 여성한 스타일의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할 줄도 모르고 어디 뭐 나서서 누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형부가 리더를 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아이들 데리고 우리 친척집을 찾아가자 해서 사실 우리 형부 쪽으로 중국에 친척이 있었어요. 그 친척집을 찾아서 흑룡강성까지 가는데 성공했고요. 멀리 갔네. 네, 근데 그 삼촌이 80이 넘은 어르신이었는데 언니네 가족을 중국 공안에다 밀거를 했어요. 친삼촌이겠죠? 네, 친삼촌이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해서 삼촌이 이 밀거를 해서 공안에서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억거를 치르면서 네, 다시 나왔고요. 근데 지금 그 삼촌을 이해하기 싶은 게
우리 여기 한국에 살면서도 보면 친척집에 1년 가야 3번, 4번 정도밖에 안 하죠. 다니죠. 네. 네. 그랬는데 뭐 그 삼촌이라는 사람은 뭐 어디서 얻어가도 듣도 보지도 못한 적하라고 지금 식구 4명을 데리고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 감당이 안 됐죠. 아니. 믿을 수도 없었고. 이건 그냥 순전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밀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밀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진짜. 그래서 네, 저희 언니 때문에 정말 저에게는 저희 언니가 영웅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언니분이 그렇게 용기를 주셨고 또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살자라는 이런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건데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너무 정말 고마운 분인 거죠. 아, 어찌 보면 괘씸한데 근데 또 그분도 북한에 가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학년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 거는 모르죠. 그분은 그냥 오직 자기만 생각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 가족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공안에 걸리면, 발각되기라도 하면 본인이 그 벌금 내는 맞아요. 그것만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너희 터에 가서 살아라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겠죠. 좋게 생각해야죠. 네, 그러면 형부분은 그 북한에 두고 그러니까 여자 5명만 넘은 거죠? 그렇죠. 우리 형부는 남겨두고 왔죠. 남겨두고. 참 마음 아파요. 그 얘기 하려니까 진짜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 짠해서 어떡하지? 그 이유가 불쌍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희생을 해야 누구든 그러니까 양손이 떡은 없는 거잖아요. 그 형부 그때 잡혀서 가족 도주였고 또 그 청진 보안소에서 또 자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도주 또 한 건 잡고 하면은 누가 승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 더 악랄하게 고문도 하고 거기서 언니가 막 배겨내지 못하고 막 네, 아파해가지고 언니는 먼저 병원 후송됐다가 뭐 나중에 했는데 그때 우리 언니가 고문받던 얘기 언니가 지금 그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너무 마음에 상처여가지고 감히 그런 말을 정말 자기 인격체가 너무 무너졌어가지고 너무 수치심에 그 고문당했던 얘기를 하기를 싫어하세요. 그 정도로. 네, 정말 그 죄를 짓고 역적으로서 그 안에서의 그 폭행과 만행들을 말하기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나와서 아이들을 육아하고 데리고 있던 가정에 나중에 형부가 나오기는 했는데 턱이 이만큼 없고 이마가 쑥 들어가서 흐물흐물하고 이렇게 뭐 떨어지고 사고였다기는 하긴 하는데 하여간 좀 사람 형체에서 그냥 뭐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완전 폐인이 되어서 나왔죠. 그리고 오래 못 살았어요. 그냥 정말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제가 갔거든요. 아이들을 데리러, 언니 데리러 갔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 너넨 진짜 여기서 살지 마라. 내가 중국에서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창밖으로 조금 내다봤는데 사람들이 우선 먹을 걱정을 안 하더라. 입을 걱정을 안 하더라. 그거면 되지 않냐. 그래 가서 배고프지 않고 가서 부모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좀 꼭 가서 살아달라 부탁했어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중간에 하실 때 따님을 또 이렇게, 헤어졌어요. 네, 헤어져서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냥 저희가 브로커를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른들이 막 뛰어가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정말 키가 이렇게 높이 강물이 깊은 그런 데는 저희는 엄두를 못 냈어요. 우선 저희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수영할 줄 몰랐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다 수영을 못하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고향보다 더 위쪽으로 백두산 위쪽으로 올라와서 완전 압록강 상류를 건너게 됐어요. 북한으로 말하면 백두산이고 그다음 건너 장백산에 정말 깊은 수림 속에 있는 강 상류로 우리가 도강을 하게 됐죠. 근데 그 길로 말하면 염소들이 도강을 하는 길이래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염소를 밀수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길은 좀 험하지만 이제처럼 조금 더 안전하고 물길이 얇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해서 도강까지는 무사히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깊숙이 들어다 보니까 백두산 원시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강 건너는 순간에도 저희가 강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막 부슬부슬 비가 내리듯 저희가 11월에 강을 건넜는데 갑자기 진눈갑이랑 비가 부슬부슬 오더니 그냥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안개가 막 뽀얗게 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하늘이 우리를 덮는구나. 정말 우리는 행운이다. 막 때는 이때다 건너야 된다고 건넜는데 그 기쁨도 잠시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나는 정말 우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새끼를 거기서 잃어버릴 줄 알았고 길을 잃어버려서 짐승한테 쫓기면서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냥 죽어도 시체 많은 고향에 가지 마라.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에 막 그 하면서 그때는 근데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온 정신이 딸한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5명이잖아요 일행이 지금 5명 중에 딸만 그러면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저희 딸아이를 데리고 제가 강을 건너서 저희가 한 3일을 그 백두산 원시림에서 길을 못 찾고 고생을 했어요. 그게 정말 신발이 다 터지고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네, 물은 없어서 이렇게 눈을 손으로 녹여가면서 아이 입에 또 넣어주고 이러면서 저희가 길을 찾아서 3일 동안 산에서 헤매다가 아이들 데리고 큰 길 옆을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변방대 수색에 걸린 거죠. 거기는 사람의 발자국이라는 없었어요. 없으니까.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방대가 그 아이 발자국이며 어찌 보면 인도주의겠지만 네, 저희한테는 사실 가혹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추적을 했고 일단 변방대에 걸리게 되다 보니까 뛰었어요. 뛰었는데 제가 그 주경이를 데리고 뛰고 우리 언니가 어린 아이들 손 둘을 잡고 언니가 뛰었는데 이 변방대 군인들이 어린 아이들 쪽을 먼저 수색을 한 거예요. 애기들 발자국이니까. 그래서 언니네가 먼저 잡혀갔죠. 언니랑 지금 딸 그러니까 언니의 우리 딸이의 그다음 언니의 작은 딸 작은 해서 13살짜리 우리 딸, 11살짜리 언니 작은 딸, 우리 언니. 그래서 3명의 변방 군대에 잡혀가서 정말 엄마 하고 소리치는데 진짜 차마 뛰어나가지가 못하겠더라고요. 들었어요 언니는? 들리죠. 이게 막 우리 이런 큰 진대나무 그 이런 썩은 나무 이렇게 넘어진 그 뒤에 주경이하고들이 숨었는데 지금 한 뭐 그래봤자 한 30m 아니죠. 저만큼에서 딸아이가 잡혀서 엄마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들으면서 언제라도 나의 그 등을 이렇게 잡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한 3분? 3분도 안 걸렸어요. 그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정말 나만 살았구나. 막 이런 죄책감에 그 다음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 찾으러 뛰어나가 보니까 벌써 거리가 좀 있어서 변방대 군인들이 우리 아이와 언니를 데리고 먼저 이렇게 산을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경이 조카애하고 의논을 했죠. 나는 새끼를 버리고는 못 가겠다. 주경이도 우리 엄마도 한번 탈북을 했던 사람이라 또 이제 북송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엄마를 가서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둘이서 우리 같이 그럼 잡히자 해서 공안을 찾아 내려가다가 고마운 중국 사람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길 옆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차들이 있었죠. 그래도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마주 와서 주경이하고 아마 제가 90도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웠던가 봐요. 사람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3, 4일을 그 원시림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경이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정말 연약하게 자라고 했던 아이라 그냥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여기에 한 거진 한 10일 정도를 걸었어요. 고향에서 떠나서부터 주경이는 그 주경이 같은 경우에는 청진에서부터 막 그 국경까지 오면서 다 더불어 걸었거든요. 얘네는 한번 탈북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여행증을 발급을 안 해서요,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국경까지 올 수 없으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서 오다 보니 그냥 다 도보로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경이는 막 쓰러지기 직전이고 하니까 중국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를 시내에 있는 이더백화에까지 데려다주고 이더백화에서 주경이하고 택시를 타고 화령까지 또 넘어갔고 그래서 화령에서 고마운 조선족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희는 한국 가면 잘 살 수 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까맣고 정말 진짜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주근깨가 막 따닥따닥하고 되게 못생겼지만 한국 가면은 너희는 예쁘고 잘 살 수 있다. 그 아이도 한국 가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그 고마운 분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와, 이거 진짜 그랬는데 이건 영화 그 이상인 것 같아. 우리 딸아이도 변방대에 잡혔잖아요. 네.
그 마침 일이 된 게 변방대에 그 윗분에 있는 분이 마누라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마누라가 조선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 여자가 거기를 온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었죠. 조선족이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리게 됐고 막 그 사연들을 다 듣고 아 얘네가 다시 북한을 넘어가면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굶어 죽거나 뭐 매 맞아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진짜 고생하면서 살 거라고 이 여자가 짐작을 했었나 봐요.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그때는. 근데 다음날 변방대에서 차에 타라고 해서 탔고 아 북성대에서 북경으로 나가나 보다 하고 어디 이런 국경 지역을 가나 보다 하고 지금 차에 트럭에 몸을 싣고 덜렁덜렁 가는데 어느 순간에 차를 톡 세우더니 가리키면서 저기 빨간 승용차에 옮겨 타라고. 보니까 글쎄 거기 그분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이들 옷을 다 사입히시고 교회 손으로 함께 보내주셨어요. 와, 완전. 그래서 우리는 국정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언니랑 주경 씨도 생명의 운이를 만났지만 또 더 생명의 운이는 그분이들이죠. 그분인 거죠. 이름도 알려주지도 않은 정말 천사들이죠. 그분은. 왜냐면 병방대 잡혔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주경 씨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우리 거의 사실 사연자에 끌려간 느낌? 우리 사실 이렇게 얼 때 주머니에다가 그 북한에서 그 독약이라고 알려졌죠. 이선희진이랑 그 먹으면 막 거품 물고 죽잖아요. 그 약을 다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넣고 이렇게 바느질로 다 주머니를 꺼매가지고 그 약을 넣고 왔는데 언니가 아기 둘 때문에 차마 그 약을 못 먹겠다래요. 우리도 잡히면 먹자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언니는 차마 아기들 때문에 그 약을 못 먹고 그냥 어쨌든 갈 때까지 가자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밤이 언니한테는 그 밤이 아닌 거지. 그냥 막 밖에 내다보면 엄청 추운데 엄동설안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동생이랑 딸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내일 어떻게 될까? 정말 언니가 그때 그러더라고. 100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밤이 그렇게 길더래. 그리고 또 언니네 만난 그분도 고마운 게요. 언니네가 무작정 간다고 해가지고 놔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만 데 갔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더 큰일 났을 뻔했어요. 진짜 그렇게 가족이 진짜 사랑하는데 피부치가 떨어져가지고 서로 모르고. 모르고 온 거잖아요. 근데 목적지는 대한민국인 대한민국.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를 찾아올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다 한데 모여서 살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 요람입니다. 막 진짜 이거는 제가 많은 스토리를 들었지만 또 이건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은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우리 탈북민들 진짜 하나하나가 진짜 그냥 누구나 눈물 없이 온 그렇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모든 탈북길 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3만 가지 일화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처럼 사람이 고생한 건 또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건너왔고 고생했다는 걸 잃어버리고 행복해져서 살더라고. 근데 요즘 이렇게 가영 씨랑 이런 뭐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진짜 그렇게 힘들었었지. 그렇게 힘들어서 얻은 자유고 행복인 것만큼 지키고 잘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때가 있어요. 좋아요. 왜냐면 그래서 저도 안보 강사하고 또 방송할 때마다 그걸 안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스토리를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꺼냈던 말인데 이제는 그걸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꼭 뒤에는 맞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지. 맞아. 진짜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지. 내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런 걸 되새기게 되거든요. 또 한 번 오늘 언니가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진짜 아프고 슬픈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몇 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다를 것 같아. 남들과는 대한민국에 가는 길이 언니는 조금 더 뭐랄까 무거운 발걸음도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 우리 막 그 어디 이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하면 안 되죠. 우리들이 루트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죠. 코로나로 해서 많이 변경이 됐다고는 하지만 거기 이렇게 다 모두 같이 있을 때 주경이하고 우리 그 교회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 맨날 저녁 손잡고 그냥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 어떻게 살아서 꼭 아이들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냥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나 빨리 대한민국에 가서 뭐 하나원이라든가 이런 교육 시스템 있는 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바로 어디 식당이든 어디든 가서 일을 그냥 허리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려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어쨌든 그때는 변방대에 잡혔으면 무조건 북송된다는 거로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신변은 그렇게 알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냥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태극 난민수용소에 들어와서도 처음엔 서먹서먹했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이렇게 얼굴을 트고 눈빛이 서로 마주치면은 자기는 어디서 왔어요? 자기는 어떻게 왔어요? 자기는 집식 뭐 고향에 누가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냥 울었어요. 그냥 통사정하고 내 새끼 잃어버린 엄마의 그 마음에 같이 다 울어주고 그래도 공감해주고. 그러면 태국을 거쳐서 오신 거잖아요. 일단은 대한민국 딱 발을 딛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저희는 그러니까 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탈 때 이 여권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게 없다 보니까 다 뒷문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처음 에스컬레이터도 받고, 엘리베이터도 처음 그때 접했던 마음인지라 너무 막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선진국으로 간다는 생각이, 내가 정말 탈북을 해서 세상에 나왔구나, 이런 게 조금 더 절감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에서도 저 한 잠도 안 잤어요. 그 하늘에 띄어있는 비행기에 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내 긍지감이 있었고, 그 다음 막 오늘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빛을 내다보고, 막 우리 딸도 이렇게 올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죠. 그렇죠. 저는 좀 시골에서도 살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우리한 중앙청사라던가 이런 큰 건물에 많이 못 들어가 봤어요. 그냥 딱 한 번 나라에서 엄청 큰 표창으로 준 그 금수산 기념궁전 관람 딱 그거 한 번 해본 게 끝인데 그 금수산 기념궁전 되지 못하게 더 멋있고 우리우리하고 우리의 편리를 다 보장해주고 거기가 뭐 엄격하게 통제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막 걸으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그냥 그림이 한 폭 그런 그림을 어디 가서 구경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인천공항도 도착해가지고 국정원을 가는데 국정원에서는 가장 충격받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충격받은 부분이 우리는 뭐 저는 죄를 안 짓고 왔어요. 솔직히. 네. 뭐 중국의 불법 체류는 했지만 중국에서의 법이지. 그거는 중국에서는 저희가 불법 체류자에서 그렇죠. 지금도 중국에 가면 뭐 잡히거나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 올 때 솔직히 그런 죄를 짓고 온 거는 아니지만 한국에 오니까 다 이렇게 이름표가 써붙인 그 네 글자 숫자로 우리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1125번이었던가 1245번이었던가 되었어요. 그게 잊혀도 안 돼요. 그리고 번호를 처음에 달았을 때는 되게 낯설고 정말 그 북한에서도 그런 선전용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여기다가 뭐 1000몇 번 하고 달고 나오는 막 그런 게 좀 망감이 좀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좀 그러긴 한데 위에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이렇게 해서 다 입으로 이게 전달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치고 이게 한 3개월 끝나면 또 이런 과정이 있고 그러면은 너희는 그냥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러니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생활도 괜찮았고 저는 또 거기 있다가 한 2개월 만에 딸을 또 찾게 되잖아요. 국정원에서 이상가는 상봉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뒤쫓아와서 뭐 그냥 국정원이 다 울음바다였죠 뭐. 그러면 딸을 딱 어디서 언제 처음 봤어요? 그게 우리 국정원에서 서로 말도 못 하잖아요. 서로 말도 못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지금 테이블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우리 같은 동기였어요. 태국에서 같이 넘어온 애였는데 자꾸 입모양으로 뭐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수호는 아니지만 입모양으로 그래. 제가 지금 뭐라고 하냐? 하니까 옆에서 애들이 야, 너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꾸 딸이라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목도 숟가락을 이렇게 쥐고 원이 벙벙해졌죠. 딸이라고? 근데 자꾸 딸이 왔다. 딸이 온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그 다음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사받을 때, 조사반에 있을 때요. 걔는 대기반에 있었고.
그 조사받는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땡땡땡 아무개 아이가 저한테 자꾸 딸이 온다고 얘기를 해준다. 선생님 이거 걔 좀 찾아서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로 일어나 나가셔서 다 어떻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더니 들어와서 당신의 딸이 태국 난민수용소에 와 있단다. 다음에 온다고 한다. 그때 그냥 펑펑 울었을 것 같아. 그냥 책상에 엎대서 테이블에 엎대서 쿨떡쿨떡 울었고 그러해서 나는 버중이 됐고 맞아요. 우리는 연고자가 없으니까 버중이 어렵죠. 북한에서 한국까지 내가 지금 24일 만에 왔어. 맞아. 브로커도 없어. 너 심지어 너 지금 간첩이 아니야? 맨날 저녁 지금 계속 쓴 거 떠쓰라 하고 또 무슨 거 쓰라 하고 계속 지금 이것저것 맞아. 정보들을 계속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그 모든 과정 저는 아마 남들보다 한 배로 좀 이렇게 더 기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조사받는 기간이. 계속 쓰고 뭐 그때는 또 정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는 정보라도 다 넘기자 뭐 이런 애국심 같은 거. 그냥 아는 거 다 썼죠. 맞아. 쓰고 있었는데 그 일로 해서 다음 날부터 완전 달라졌어요. 그냥 그 처음에 물어봤던 거 그런 것만 몇 마디 물어보고 조금 놀라 그러고 그게 앉아서 그냥 이전 사람들이 썼던 그 조사문 같은 거나 좀 훑어보고 있었고 그 딸이 온다는 건 그렇게 돼서 알게 됐고 그러한 며칠 후에 진짜 태국에서 비행기가 왔어요. 밥을 먹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때는 태국에서 금방 오니까 그 옷을 안 갈아입은 맞아. 상태에서 막 울긋불긋 들어와서 식판 들고 서 딱 보면 있잖아요. 알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있는 거예요. 어떡해. 나 말 못하겠어. 저 이 느낌 충분히 공감하는 게 저희도 가족이 3명이 오다가 똑같이 이렇게 중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아, 정말? 저랑 이모가 국정원에 있고 언니가 나중에 왔는데 국정원에서 딱 이렇게 만났어. 밥그릇 들고 있고 나는 밥 먹고 있고. 맞아. 또 우리하고 똑같네. 그때 그래서- 막 근데 이게 말 한 번 잘못하면 굉장히 욕먹고 혼나잖아요. 조사 과정을 반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그래서 딸이니까 벌떡 일어서서 내 딸이니까 맞아. 엄마를 좀 보라고 막 선짓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1245번 안 주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맞아. 너무 그때는 가슴이 맺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안 들어더라고. 너무 나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아이가 와서 기쁜데 엄청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 새끼를 알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또 우리 주경이 조카에 있었으니까 걔도 엄마 동생 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막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갑자기 그 밥 먹던 식탁이 모두 다 지금 숟가락을 넣고 뭐 다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 사람들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냥 다 같이 울어줬어요. 그때 나는 진짜 만시름 그냥 세상에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 이제는 더 두려울 것도 없고 그냥 새끼를 품에 안으니까 그냥 나는 1000만 개의 날개가 달렸어. 그럼 언제 국정원에서 그럼 언제 딸을 한번 안아봤어요? 국정원에서 며칠 뒤에? 그때가 2016년 2월 4일이 음력설이었어요. 네. 지금도 정말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음력설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래 자랑을 했거든요. 거기서 가서 제가 노래를 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노래 잘하나 보다 언니. 아무래도 선전대에서 맨날 빽빽거렸으니까. 근데 그러기도 하고 아마 딸에 대한 감정이 더 이입이 되다 보니까 혹시 무슨 노래 불렀어요? 가수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노래. 지금도 그게 제 18번이에요. 또 이 노래를 저한테 이렇게 선정해준 그 언니분이 있는데 자수자 언니인데 한 10년 한국에서 살았대요. 그 언니분이 너 목소리 톤에는 이게 좋을 것 같다 하고 가르쳐줘서 정말 또 대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대상을 받으면서 딸과 재회를 했죠. 그 강당에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만나라고 해줘가지고 처음 그때 딸을 안아보고 또 내가 노래할 때 우리 딸이 일어서서 또 팡팡 소리내면서 우는 거예요. 지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엄마가 나가 노래하니까 막 울고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울어주고 또 선생님들도 또 후하게 가산점도 주시고 그래서 대상도 받고 청소기도 받고 오. 나갈 만한데요? 와가지고 그럼 열흘? 좀 몇 달 만에 만난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딸을 만나서 그다음 나는 조사반 끝났으니까 대기반에서 있을 때도 딸을 그냥 이렇게 현관 지나치면서 얼굴이나 봤을 정도고 너무 야속하다. 한 번은 좀 안아보게 해주지. 그리고 그다음 저는 먼저 나와서 국정원을 먼저 나와서 하나원으로 갔죠. 또 헤어지잖아. 그리고 하나원 가서 1개월 있다가
딸이 하나원으로 넘어와서부터는 같이 한 방에서 잤어요. 그럼 또 하나원에서 또 먼저 나가잖아. 그리고 딸하고 또 한 달 보름인가 같이 있다가 나는 먼저 부산으로 내려갔고 딸이 또 한 달 반 후에 하나원을 수료하고 내려왔고 그때부터 정확히 우리는 그냥 서로 만나길 7월 14일부터 서로 만나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다 941생 목숨 건져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그 사이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처럼 자유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만 해도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진짜 북송돼서 다시 갔다거나 아니면 오던 길에 정말 그 사고로 해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케이스였고 우리는 행운아였다 위로하고 싶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사니까 네, 행운만 찾아오는 것 같다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드는데 그러면 하나원에서 아까 딸과 함께 첫날 밤 너무 달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밤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큰엄마 손은 이모의 손을 잡고 오면서 남들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 13살짜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면서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 굉장하죠. 나는 막 그게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진짜 온밤 안 자고 날이 밝도록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딸아이 잡고 아이도 안 자더라고요. 그냥 자기 서운했던 거 그다음 어디 갔는데 그 이모가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등 그냥 그러니까 누군지도 난 알아두진 못하지만 그냥 그 아이의 소름이 정말 그 엄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많이 들어준 게 어찌 보면 아이가 또 그런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아까 부산을 배송받았다 하셨는데 부산 어땠어요? 그게 그 행운은 늘 내 곁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언니도 이렇게 우리는 경기도에 봤자 우리 네.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북한 하면 평양에 가고 그렇죠. 싶고 한국 하면 서울에 가고 싶고 막 그런 거. 그래서 그 서울에 있고 싶은데 서울은 차마 너무 이게 심하니까 우리 이렇게 경쟁률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과열지구라.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래도 그러면 하자 해가지고 경기도 고양시를 했는데 그날만큼은 내 선이 아니더라고. 와. 이게 떨어졌구나. 그날만큼은 내 손이지만 너무도 미웠어요. 몇 번 탈락됐어요? 5번 탈락돼서 5번 탈락돼서 6번째 만에 부산으로 손 번쩍 들고 선생님 저 부산 가겠습니다. 아 이거 더 이렇게 하다가는 나 오늘 이거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미워할 것 같아서 가겠다고. 맞아. 처음에 고양시, 그 남양주시, 광명시, 화성시, 안양시 했다가 바로 갔어요. 이야, 저 그 느낌 알죠? 저도 5번 만에 아 진짜? 선생님들이 와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울 다음에 좋은 게 부산이라고. 따뜻하고 해양도시라서 엄청 먹을 것도 많고 인심도 좋고. 그렇게 갔는데 후회되진 않아요. 아, 그랬어요. 근데 정은 안 붙더라고. 나는 무조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나는 거주할 거다 하고 마음 먹고 있어서 그때 저희가 북한을 떠날 때가 2015년도 10월에 북한을 출발을 했어요. 그해 12월에 국정원 도착했고 그해 2월에 딸을 제외하고 그해 7월부터 같이 살게 됐고 이렇게 우리 딸이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한국 전통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통무용 그래서 보면 그 물동이 춤을 추는 그런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물동이 춤이라고 우리 딸이 그걸 너무 잘했어요. 축전도 막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방이라 탈락됐고요. 여기 와서 해야죠. 여기 와서 처음에는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 부산에 있으면서 그 서면인가 어디고 좀 멀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막 2시간씩 다니면서 했는데 하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올라와서 안양 예고를 보내자 했는데 얘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기 예체능으로 문이 너무 좁다. 나는 공부를 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는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그렇죠. 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나한테 과외를 시켜달라. 우리는 그때 나 솔직히 저도 알파벳밖에 몰라요. 영어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영수 국 이렇게 다 과외를 받아서 지금은 그래도 국민대
네, 받았어요. 이게 자식 농사도 진짜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의 부모들도 얘기는 하지만 한국에 솔직히 사교육이 엄청 네, 그렇죠. 많이 공을 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이를 잘 키운다? 그냥 밥 먹이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응원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다. 우리 가영 씨도 그래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또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부산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또 혼자 또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땠어요? 우리 5월 18일 날 내가 그 집을 받고 우리가 하나원을 수료하고 집을 받고 이렇게 내 집이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남한에 대한 그 한국에 대한 호황한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우선 막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막 한국의 뭐 2층짜리 막 옥탑 내방 그런 그러니까 2층짜리 막 그런 우리우리한 집을 생각을 했고 그 한국이라 하면 그냥 뭐나 다 그냥 이렇게 다 가전제품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갖추어졌을 거라는 그런 환상 같은 게 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캐리어를 끌고 빈 방에 이렇게 홀로 들어가서니까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릴 때 브로커 비용을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 아이는 뭐 하나원에 있기는 하지만 빈 방에 혼자 누워서 진짜 많이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하나원에서 먼저 이렇게 보내준 짐, 이불짐하고 이런 캐리어 하나 덜렁 있는데 누워서 첫날 밤은 잘 못 잤고요. 그 다음날 아침은 그냥 하루 종일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청소하고 또 닦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살아야지. 근데 처음에 제가 일자리 알아보기에 급급했어요. 네, 막 그렇죠, 아무래도. 일을 해가지고 나는 뭐부터 다 해야지 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돈을 벌 생각보다 돈을 쓸 계획을 먼저 계획이 더 세웠어. 많아. 그냥 커튼도 사야 되고 사고도 많고. TV 그것도 해야 되고 뭐 하여간 뭐 엄청 많았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이제처럼 우리 그 정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난 내 머릿속에 계획은 다음 날부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그렇지. 되는데 아 이거 왜 또 오라냐 하면서 갔는데 뭐 정착에 필요한 그런 얘기들도 해주고 이제처럼 정착 도우미가 데리고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다 그 신청서도 쓰고 해서 맞아요. 주민등록증이 며칠 날 나온다 하는데 그때까지도 크게 실감이 안 났어요, 사실은. 하죠. 네, 그때까지는 크게 실감이 안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착 프로그램까지 다 수료하고 나서 실제 우리 주민등록증이 도착했다고 와서 찾아가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갔었나? 맞아요. 네, 센터에 가요. 갔어요. 가고 은행 통장 개설하고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 손에 핸드폰이 맞아. 쥐어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동동해서 그냥 정착 도우미들이 데리고 이끄는 대로 그냥 다 끌려다녔어요. 아 그렇긴 정말 하죠. 힘들다, 땀이 난다 막 이러면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정말 혼자로 나앉아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내한테 있고 이제는 나 스스로 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착 프로그램까지 다 수료하고 나서 주민등록증이 도착했다고 와서 찾아가라고 해서 네, 센터에 갔어요. 은행 통장 개설하고 내 손에 핸드폰이 맞아. 쥐어지고 주민등록증이 내한테 있고 이제는 나 스스로 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또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체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좀 놀라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뭐 담보하고 핸드폰 같은 거를 이렇게 그것도 최신 스마트폰으로 뽑을 수 있지? 이런 게 조금 놀라우실 것 같긴 한데요. 나는 이제 핸드폰을 뽑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얼마씩 내기로 하고 하니까 그거는 어쨌든 이거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몫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적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처음에 나는 그 한국에 많은 물건들을 쓸 줄을 몰랐어요. 아, 그렇긴 하죠. 써봤어야 알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는 화장실 쓰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줄을 몰랐어요. 태국에서 그래도 고마운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10년씩 살던 애들이 다 언니 화장실은 이렇게 하고 버튼을 꼭 눌러야 되고 그다음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발을 높이 들어서 사건이 올려야 되고 이런 거를 옆에서 애들이 그래도 다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원신 같아 갑자기.
그래도 이게 말로 듣는 거랑 진짜 실제로 언니가 딱 접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니까요. 조금 막 민망하고 누가 날 보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창피하고 막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다 키를 주잖아요. 뭐 맞아. 북한에도 글쎄 있기는 하지만 대중 이런 설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딱 그 세세하게끔 그런 서비스들이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들어가면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또 잘못 말하면 또 정말 염소 보듯이 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이 한 1년, 2년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 여기 정착 초기 때는 진짜 막 하루에 12번 쥐구멍에 들었다 나오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그냥. 들어요. 그러면 언니가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가장 이것만큼은 그래도 신세계라고 꼽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저에게는 그냥 모든 게 다 신세계여서 가지고 다 새로운 거니까 이제처럼 인터넷에 찾아서 쇼핑하는 재미 진짜 꿀 같더라고요. 옷을 시키니까 막 3, 4일에 바로 왔어. 입어봤는데 안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또 인터넷에서 바로 가져다 주래요. 그러니까 너무 서비스가 좋은 인터넷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그냥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 하고 막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이런 전자매체에서 보면은 막 그 뭐랄까요 클럽 같은 데서 막 춤추는 거 이런 거 보는 게 저한테는 너무 희한했거든요. 그런 걸 못 해봤고 또 그런 걸 하면 또 엄중한 처벌을 받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건 봐서는 안 된다고 막 이런 사상이 물져져 있었어 가지고 그게 제일 놀랐고 그 다음에 또 놀란 게 대통령을 막 욕을 해요. 막 머리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다리도 이렇게 짧게 만들어 붙여서 막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막 신문에 막 그런 게 기재되니까 그게 너무 나한테 그게 충격이었어. 그렇죠. 솔직히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우리 가족은 늘 좀 숨죽이며 살고 우리 아빠가 늘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좀 많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왔는데 이건 뭐야? 대통령을 막 욕을 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때. 그때 와 이게 말이 돼? 나는 너무 놀랐어. 와 이게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국민이 대통령을 줘내려? 근데 산으로 안 가고 그 잘 돌아가는 나라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손으로 뽑는 대통령, 우리가 지키는 민주주의 막 이런 걸 느꼈죠. 배워갔죠.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에는 출신 성분이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처럼 토대가 안 좋아가지고 발전을 못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때 누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선전대 활동이랑 하고 했다는데 가정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선전대 활동을 네. 했으며 선전대 활동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탈북을 하였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솔직히 선전대 해설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동과 배치죠. 간부과 배치가 아니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충성을 하는데 뭐 계급을 안 두죠. 거기는 어쨌든 재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처럼 가정 환경이 괜찮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시집을 가든가 아니면은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맞아요. 몇 년간 거기서 활동할 수 있었지만 더 발전할 수도 없었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머리는 많이 깼어. 근데 나의 삶엔 변화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지. 그럼 문화 차이로 겪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 있을 때는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불렀던 노래들. 오, 어떤 노래였죠? 나는 그때 친구라든가 아침 이슬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서방의 막내딸이라든가 하여간 그러한 노래들이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연변 노래인 줄 알고 소리 질러 불렀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게 다 한국 노래더라고. 그래서 정말 한국의 이거 한류 문화 뭐 이게 진짜 너무 다양하고 너무 널리 많이 펴져 있었구나 하고 북한에 있을 때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좋죠, 노래가. 한국 노래인지 모르고 불렀는데 하여간 그때 욕을 먹고 비판서를 쓰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이게 연변 노래라고 했어요. 연변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비판서도 막 그렇게 쓰고 누구 생일 파티인가 뭐 하여간 그런 데 가서 불렀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북한이죠. 그래서 불렸고 한국에서는 뭐 빵빵 소리쳐서 노래도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주부다 보니까 한국 가전제품에서 언니가 가장 애정하는 템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아, 요즘 나는 건조기에 많이 헐렁 빠졌어요. 아, 저도요. 근데 이게 건조기 사랑은 진짜 끝내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AI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뭐나 원하는 대로. 근데 조금 뭐 단점이야 있기야 있죠. 그렇죠. 어떻게 완벽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 열심히 벌어서 이게 돈은 배반을 안 하더라고요. 돈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의 생활을 자꾸 윤택하게 업그레이드 해간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통돌이 세탁기 썼잖아요. 여기 오니까 드럼 세탁기가 있어요. 그래 드럼 세탁기로 막 스팀해서 그 빨대도 너무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널어서 하는 거 그 일을 또 줄여주는 게 건조기더라고요. 나중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사람이 눈이 좀 뜨이니까 옛날에는 그냥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뭐 어디 가서 옷도 조금 괜찮은 옷 이렇게 사 입고 또 세탁비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옷을 딱 드라이게 해야 되는 옷들은 또 비싸잖아요. 맞아, 또 세탁비도 자꾸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세탁비를 내서 이런 옷들을 세탁소에 맡기는 거면 차라리 스타일리스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거 그걸 하나 좀 남편 보고 해달라고 해야 될까. 언제 기회를 지금 허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본주의 무리에 단디 들고 있는 네, 북한 아줌마입니다. 진짜. 그러면 한국에 와셔가지고 첫 월급 받았을 때 어떤 거 했었어요? 짠했죠. 제가 첫 월급을 횟집에서 받았어요. 너무 근데 좋아. 그때 진짜 당혹스러운 게 제가 존댓말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는 솔직히 그 위에 그 산부자 김일성이라던가 그 사람들 외에는 존댓말을 하게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도당 책임비서가 왔다 갔다. 뭐 누가 방문했다 다녀가셨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도 진짜 존댓말을 안 쓰다가 한국에 와서 존댓말을 쓰려고 하니까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머리로는 그게 되는데 제 입이 저를 용서를 안 하더라고. 한국 버전으로 손님이 저기요 여기 물티슈 주세요 이러면은 뛰어가서 물티슈 테이블 옆에 있으십니다. 재밌다. 그 테이블 옆에 서랍 열면 거기 테이블 있잖아요. 빛이 돼 있잖아요. 머리에는 거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으십니다 하고 또 저기요 여기 뭐 국 하나 더 주세요 하면은 뛰어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방 나오시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언니가 진짜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화끈하고 근데 그분이 웃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조선족이냐고 물어봐서 그게 당당하게 아니요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럼요. 당당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그게 첫 월급을 그때 15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근데 저의 머리에는 그 쓸 계획이 너무 많아. 살 게 너무 많아. 저축보다 뭘 사야 되는 계획이 너무 많았어.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3일을 빡세게 벌어서 우선 집을 우리들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릇도 쫙쫙쫙 다 갖춰 넣어야 되고. 설마 어떤 거 샀어요? 아, 나는 외전부터 이렇게 사기라든가 유리 그릇을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도자기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기 그릇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뭐 범랑은 없는 거고 여기에 비해서 사기라든가 유리 그릇 뭐 하여간 플라스틱보다는 그런 걸 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커튼도 막 블링블링한 거, 울긋불긋. 밥솥 위에도 커튼 다 씌우고. 아 어떻게 알았지? 냉장고 위에도 먼지 앉으세라 커튼을 다 올려 씌우고 그다음에 식탁에도 막 그 뭐 장식용 레이스. 나 그랬습니다. 제가 1인. 지금은 다 벗겼죠 그냥. 말랑말랑 다 벗겼어. 소파에도 다 레이스 아니 이게 우리 탈북민들 집에 가면은 금방 나온 사람들 집에는 꼭 레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다 가전 제품을 완전 진짜 보물단지. 워낙 그 북한에 있을 때 이게 한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북한에서는 가전 제품이 쫙 있으면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때 나는 내 로망이 그냥 내 집에서 그때는 아파트죠. 내 집에서 내 차를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입고 회사 출근하는 거. 그거면 진짜 또 바랄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로망 이루셨어요? 다 이뤘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까지 했죠. 그러니까 얼핏 남편분이랑 하셨는데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시 여기서 남편을 새로운 만났어요. 가족. 네. 제가 거기 있을 때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애기 4살 때부터 혼자서 애기를 데리고 살았어요. 한 29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혼자 사는데 많이 습관됐고 이제 만약 남편을 만난다면은 진짜 엄청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진짜 벼르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미남을 만났어요. 배 사이즈가 빅 사이즈인 남편을.
얼굴에 기름이 철철 흐르는 남편을. 아, 북한에서는 주황당 간북구.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저렇게 배가 나왔을까 하고 살았죠. 네. 근데 남편이 되게 착하고 또 그리고 저희 아이를 너무 끔찍히 자기 자식처럼 그럼 예뻐해주고 됐네요. 뭐 솔직히 제가 말만 잘하지 저희 노력보다는 남편이 저를 많이 이끌어줬죠. 그 남편이 저 처음에 운전할 때 계약서를 썼어요. 왜요? 만약 사고를 치는 경우에는 내가 다 보상하고 가족의 피해를 안 준다. 오, 그렇게 제가 좀 운전을 처음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험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막 천방지축이죠. 뭐 이게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막 주차를 하고 그냥 무법주의자예요. 어쨌든 중국에서도 안 살고 바로 여기 와서 그렇죠. 너무나도 이런 풍요한 생활이 주어지니까 붕 떠가지고 그냥 진짜 막 무법주의자니까 남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다. A4 용지를 딱 꺼내놓고 너의 모든 행동은 내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허되게 그냥. 네. 그래서 사인하고 그날 밤 울었어요. 내가 남편을 이러려고 만났냐. 그렇지. 서운하고. 한번 내 인생의 반쪽이라도 반쪽은 무슨 하면서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남편으로서는 나한테 최선이었고 네. 매를 안 들은 게 다행이죠. 언니가 생각하는 한국 남자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어요? 음식 잘하는 거. 앞치마를 둘러매는 데는 나 저리 가라 해요. 우선 그분은 뭐랄까 아버님이 예전에 요리사였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음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기는 한데 그냥 본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딸이랑 제가 먹는 게 토끼 같대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 예전에는 또 주말 부부였다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오시거든요. 주말마다 와서 반찬 다 해놓고 가고 막 그러셨어요. 어머머. 이 북한 같았으면 남자가 앞치마 두른다? 반찬을 해놓는다? 뭐 상상도 못하죠. 그럼 남편분도 만나서 또 딸도 이제는 몇 살 된 거지? 13살에 와서 지금 19살이요. 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언니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정착 초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저는 솔직히 뭐 부정적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누리는 자유는 솔직히 지독한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맞아요. 우리 스스로 개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책임지는 부분에서 뭐 좀 결정 장애가 있죠.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뭐 정부에 우리를 좀 벗어나 달라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자기의 책무는 임무는 다 하고 살아야 된다 싶기도 하고 참 그분들 안타깝긴 한데 그냥 처음에 와서 그렇죠. 뭐 정착 도우미가 와서 봐주고 그다음 뭐 사회복지사가 근데 뭐 집에 와서 봐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참 그냥 나는 그래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냥 찾아다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저는 북한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덧붙여 네. 말한다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이다. 맞아요. 이걸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좋은 부분도 훨씬 많고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언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나태해지지 말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여기 왔지만 몸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맞아. 아침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밥을 내야 되고 학원 가는 아이를 배웅해야 되고 또 다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 뭐 주부로서 통장이라든가 인터넷 청약 같은 많죠. 거라서 미래도 설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늘 생각과 그 무엇에 쫓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누군가에 쫓긴다기보다는 계속 자기를 부단히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또 언니가 앞부분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7년이라는 세월을 대한민국 국민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도 정말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김수아님에게 대한민국이란 어떤 것인가요? 저에게 대한민국이란요,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에게 요람 같은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김수아님의 스토리와 또 이렇게 가족이 함께 탈북하면서 어려웠던 일, 또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수아님 시흥에서
남미 복권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복권을 사면은 어떻게 로또 인생을 산 분이니까 로또가 당첨된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행운의 로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